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건입니다.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늘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통합경영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한 30회 조금 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나면 강의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할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출판되면 올 한 해는 저한테 더없이 아주 값진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통합경영이론이라는 이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된 어떤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경영이론이 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왜 통합경영이론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합경영이론을 제가 제시하고 또 강의를 하게 된 취지, 배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금융공기업, 정확히 말하면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그런 조직에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두를 갖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특히 혁신이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효과적이고 적절한 혁신 방안이다, 혁신 전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2권을 제가 썼습니다. 첫째 책은 사례화를 해서 자기 조직화 경영을 사례화를 해서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조직화 경영을 공공기관에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사장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자기 조직화 경영에 대해서 이제 사례화해서 글을 썼더니 제가 이제 조직원들은 그러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되느냐, 그게 이제 아닌 것 같다 해서 조직원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일에 임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권리선언, 사랑한다면 분노하라, 이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자책으로는 지금 출판이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종이책으로도 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이책으로 출판이 되면 다음 시간에 소개를 간략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이 이제 뭔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설명을 드리면 자기 조직화란 지구상의 어떤 그런 생물들, 그러니까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어떤 환경 변화가 되면 자발적으로 조직 스스로 거기에 대응해 나가면서 생존하고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진화라는 것이 갑자기 돌연변이로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학설에 따르면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절히 변화해 나가면서 그 환경에 맞으면 생존이 되고, 맞지 않게 되면 이제 멸종이 되는,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화라는 것이 과연 이 두뇌가,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떤 머리가 아주 좋아서 현재의 어떤 상황을 잘 분석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길어지고 뭐 또 다리도 길어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면서 어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결과적으로 진화도 되고 생존을 하게 되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각각의 기능들이 부문들이 나름 알아서 열심히 그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다 보니 제대로 이제 대응한 그런 종은 계속 지속 성장을 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 생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유기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 변화에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조직화 이론입니다. 그것이 조직이라는 유기체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입니다.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개념이 과연 그러면 학술로 학문적인 전문 용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직도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조직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아주 뛰어난 리더가 구체적인 지시를 해가면서 조직원들을 이끌고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서 뭔가 이제 큰 성공을 하고 또 환경 변화가 되면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요즘에는 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유효성이 이제 주장이 됩니다만 우수한 한 명의 리더가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각자 나름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화라는 개념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MOT, Moment of Truth라는 어떤 그런 혹은 악마와 천사는 디테일에서 결정이 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현장에서 혹은 그 조직원의 어떤 개별 개인들이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때 제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보면 글로벌 초인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조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그런 거를 권장을 하고 또 그런 걸 유도해 나갑니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자기 조직화 경영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 혁신에 아주 필요한 아주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다,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공공기관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면 한 서너 개 이렇게 만약에 리스트업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낙하산 경영자입니다. 외부의 어떤 그런 정권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조직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낙하산 경영자가 이제 오는 게 이제 큰 하나의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경영진이나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연공서열이라든지 혹은 관료화된 그런 조직에서 이제 발탁이 되고 혹은 선발이 된 그런 관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역량 중심보다는 처세술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발탁이 되고 실제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덧 이제 우리 사회의 아주 공통적인 문제지만 노령화.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이제 지금 봉착되고 있는 문제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관료화라는 그런 개념의 조직 문화가 가장 심하게 이제 쌓여 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특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 단점들 이렇게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어떤 그런 고리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과연 나쁜 것인가? 꼭 단점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단점이기만 하고 장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없어야 되겠죠. 낙하산 경영도 해만 안 되는 거고, 그 경진을 포함한 어떤 그런 관리자들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노령화된 그런 조직원도 다 없애고, 다 이렇게 새로운, 아주 젊은 직원들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좀 전에 말한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결코 단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인 걸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선순환으로 만약 바뀐다면, 예컨대 아주 사명감 있는 그런 경영자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존재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면 무엇보다 아주 효과적인 어떤 그런 유의미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그 노련한 그런 관리였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속속들이 직원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만 할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아주 좋은 그런 관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가 좀 그렇게 막 변화무쌍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자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령화된 직원은 또 같은 맥락에서 단연간의 경험으로 충분한 어떤 그런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나 어떤 변화에 자발적 대응을 하자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하라고 해도, 혁신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노령화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거를 펼쳐낼 수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계기만 마련한다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업무적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를 하면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조직화 경영이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경영 혁신의 수단이고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사례로 제시를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책인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라는 책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말하자면 지금 방만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자기 조직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치를 하면 더 방만해진다 이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혹은 고위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또 방치를 하면 그게 직무유기인 거고 아주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사장이라면 어떤 본부장이라면 혹은 부서장이라면 뭔가 소신을 갖고 리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래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다 잘못되고 틀린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중공업도 있고 경공업도 있고 소비 서비스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르고 사상의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회사의 그런 성공 사례가 다른 회사의 유효한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느냐? 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이론들, 문제 제기들, 자기 조직과 경영이 그렇게
뭐 올바른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그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화가 사실 쉽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의 대화를 하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사전 그런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통합 경영 이론이 필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합 경영 이론을 알아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말하자면 경영에 대해서 혹은 경영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경영이나 경영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유효하지 않고 또 유효하다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유연하게 바꿔 나가면서 적합한 모양으로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개념의 그런 토의가 더 중요하다. 자기 조직화 경영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경영과 경영 이론에 대한 이해의 방식 혹은 접근 방식의 어떤 그런 토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경영 이론 또한 학문적인 어떤 고유한 어떤 그 개념은 아닙니다. 앞서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전문 용어로서 제가 그거를 사용한 게 아닌 것처럼 통합 경영 이론도 학문적인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통합 경영 이론이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뭐 화학적 결합을 시키든 물리적 결합을 시키든 해서 막 찌집고 뽑고 해서 만병통치약 같은 모든 게 다 해결 가능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통합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통합 경영 이론에서 통합은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배우는 경영 이론은 아주 수많습니다. 이게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어떤 조직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례들로부터 이론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도 100년 전에 생산 이론과 50년 전에 생산 이론과 10년 전에 생산 이론이 그리고 지금의 생산 이론과 또 10년 뒤의 생산 이론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 다름이 만약에 50년 전의 이론이라면 그 50년 전의 이론은 지금은 전혀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이론이냐? 그렇지는 않죠. 50년 전의 이론이지만 그 이론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 10년 전에 혹은 지금 당장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이렇게 참신한 어떤 그런 신선한 유행인 어떤 이론이라 하더라도 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론들도 많죠. 이렇게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바라보는 관점, 저 이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저게 제시가 되고 주장이 되고 왜 그게 성공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경영 이론을 공부를 할 때는. 그리고 그런 걸 다 알아야만이 과연 저 이론이 우리 조직에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 조직에 저 이론을 채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 경영 이론들을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모순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론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통합적인 관점, 이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을 이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많은 경영 이론들을 봤더니 공통적인 어떤 요소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경영 이론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론이 우리 조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혹은 맞게 만든다면 어떻게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원칙과 원론, 이것이 바로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경영 이론은 내 외부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이론을 봤을 때 그 이론에 매몰이 되면, 야, 이 이론이 이렇게 참 좋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옳고 이렇게 참 좋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그대로 채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식스 시그마라는 어마어마하게 막 대유행인 이런 이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식스 시그마라는 이론을 보면 틀린 게 없죠. 너무나 지고지순합니다. 근데 그 식스 시그마를 도입해서 성공하는 조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또 어느 한때는 학습 조직이라든지 무슨 고객 관계라고 해서 KMS나 아니면 CM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중요한 많은 실패를 또 하게 되죠. 그럼 그 이론들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론을 실제로 도입을 할 그 조직의 외부 환경이나 내부 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이론이 과연 유효한지 유효한지가 결정이 나더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상호작용입니다. 그 조직의 경영 활동은 많은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사 부분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고요. 채용도 있고 승진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아는 적어도 경영자가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활동하는 모든 것들, 그게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경영 활동이죠. 사장뿐만 아닙니다. 임원이나 어떤 관리자나 일반 직원들도 출근해서 퇴근하기 이전까지 조직 내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영 활동들입니다. 그 경영 활동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요, 상쇄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전형적인 것이 평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성과 평가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어떤 조직에게 어떤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를 달성을 했느냐 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못 미쳤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유도하는, 그리고 초과 달성하게끔 유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상이 연결이 됩니다. 성과 평가는 막 엄정하게 했는데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상충되는 거죠. 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인 보상할 때와 그 다음에 격려나 칭찬을 할 때 확 또 다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평가만을 보더라도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기준 지표인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지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설정했다면 정말 열심히 할 그런 그 동인이 있지만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 지레 포기를 하거나 혹은 뭐 가만히 있어도 달성될 것 같은데 굳이 뭐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혹은 정말 조직의 지속 성장에 꼭 필요한 어떤 지표는 누락이 되고 있을 만한 그런 전혀 불필요한 그런 목표만 딱 설정을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달성을 하면은 막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달성 못하면 막 이게 징계를 하는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조직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른 조건이 만약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이론을 막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그렇고 조직의 경영에서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그 전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아마존의 성공 사례를 막 이야기하는 분석한 그래서 막 이런 시사점을 막 도출하는 어떤 그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론의 기준은 아마존의 어떤 외부 환경이나 내부 여건에 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가 나더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아마존하고 똑같은 외부 환경과 내부 여건을 가진 조직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죠. 삼성전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 시스템을 LG에 갖다 접목을 시키면 성공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SK에 성공하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저기 뭐 두산 같은 데다가 또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한항공의 경영 시스템을 저기 뭐 아시아나에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런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죠. 오늘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은 과거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봉착할 상황은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외부 환경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노출되는 조직의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노출된 그 상황에서 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어떤 상황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부의 이런 상황이 있건 그리고 상호작용들을 다 비추어서 아주 적절한 올바른 이론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단기적인 그런 목표에 매몰되는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은 도외시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올바른 경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어떤 그런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원칙과 원론을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30회 정도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통합 경영 이론이라는 관점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사례로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어떻게 귀결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경영 이론을 누가 왜 배워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통합 경영 이론을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고 시청을 하고 배우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디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논술을 뭐 이렇게 잘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그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이 통합 경영 이론을 정말 유의미하게 가치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학생인 것처럼 통합 경영 이론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막 공부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조직 생활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맥락입니다. 첫째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당연히 통합 경영 이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경영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영자가 통합 경영 이론을 언제 알아야 되느냐? 경영자가 되고 난 뒤에 아는 거는 이미 늦죠. 왜냐면 경영자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으로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영자가 되기 이전에 통합 경영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통합 경영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영자의 많은 숫자들이 그 실무 일반 직원일 때부터 내가 한번 최고 경영자인 사상까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조직 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한번 나중에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통합 경영 이론을 배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참모입니다. 참모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은 C-레벨 오피서들입니다. CFO라든지 COO라든지 CMO라든지 뭐 CIO라든지 이런 우리로 따지면 이제 본부장인데 뭐 임원인데 사실 C-레벨 오피서와 임원이 우리나라의 임원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최고 임원 경영진에 포함된 사람들은 통합 경영 이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은 그 부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다른 부문하고 어떤 연계 속에서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게 파급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문에 속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관련된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이제 스포트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부문에서 일어나는 일만 막 하는, 이제 그래서 성공할 수는 없죠. 조직